이게 네. 핸들이 텔레스코프기 안 돼. 정말요? 이게 한 내리면 위아래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팅팅만 되네?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의자로 하라는 건가? 근데 의자가 네. 제일 가까이 당기면 진짜 이거 한 초등학생도 운전할 수 있어. 아, 그래요? 하긴 뭐, 이건 처음 사귀었을 때 사야 돼. 네. 너무 가깝네. 어우, 서른 돋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막 터치.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터치하라고 이렇게 좀 이 좁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맨살 다 할 때 그러니까. 찌릿찌릿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사주면 안 되겠는데. 우리 딸은 좀 넓은 걸로 해가지고 격벽 있는 걸로. 여기요? 리무진 옆으로 그 격벽이 있는. 캐스퍼가 네. 미국의 지명 이름, 중부 쪽의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네. 그건 아니고, 스케이트보드에 캐스퍼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보드 타다 나가는 게 확 뒤집어서, 네, 이렇게 돌리는 기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기술을 이제 캐스퍼라고 그러는데, 경차의 판을 뒤집자. 이게 뭔가 이렇게 판을 뒤집는 걸 제조사들은 좋아하잖아요. 이 모델로 뒤집는 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대신 네.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둘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내릴 테니까. 네. 우와, 야, 역시 저희가 이제 세스가 좀 간단하네요. 네, 이 뒤쪽이 리어가 토션빔입니다. 토션빔은 경차 요만한 사이즈에서는 뭐 유럽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A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차인데요. 멀티링크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공간 문제. 공간 문제. 네. 이게 3.6m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딱꼭 규정에 맞게요. 위로는 뭐 2m까지니까. 위로는 힘에서 넘어지겠어요, 이거. 직방 같은 차를 만들 수가 있죠. 일본 차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폭이 일본 차의 경차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2m까지니까 위로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넓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층고를 높이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잘못하다 코너 세게 돌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빼고 네. 장갑 끼고 이제 이렇게 짚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캐스퍼가 되게 단단해 보여요, 지금. 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경차인데, SUV가 경차 디자인으로 뽑기에는 좀 불리해요. 왜냐면 차고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볼륨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사실 겉으로 보는 볼륨감이 실내에 다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라인을 만들어 놔봤자 실내에서 그 라인 따라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라인이 바깥에 볼륨감이 있으면 안에도 볼륨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어라든지 암레스트 뭐 이런 부분들, 또 여기 그 변속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공간 활용 희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공간 활용 잘 돼 있고요. 일렬 시트가 되게 독특해. 보면은 이 컵홀더가 이 시트에 붙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간 활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또 암레스트도 보면은 이 버스에 들어가 있는 개인 좌석의 암레스트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왜 유턴을 하라 그러는데 얘는 일로 가라 그러지? 그렇죠? 혼란한데요? 곤란하죠? 일단 직진을 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강합니다. 둘이 싸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분할 화면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K1 플랫폼인데, 이 K1 플랫폼이 원래 신흥국가 인도라든지 태국,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들, 제3 실흥 국가들을 위해서, 원래 이런 국가들은요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가 못하니까 전기차가 우리 아시아 지역의 선진국, 한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북미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북미도 사실 선진국이긴 한데 이 북미 같으면은 뭐 전기차 못하는 이유가 그 충전소 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력 수급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북미 쪽에 이 개인주택들 보면은 이 전력 공급 라인 자체가 몇십 킬로와트씩 땡겨 쓸 수 있는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다 100볼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집에 집밥을 협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땅 딱 파가지고 라인 딱 끌어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얼마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몇 가구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거리가 짧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뭐 몇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 몇 가구가 있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10년 후에도
전기차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을 거예요, 산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미도 전기차가 확대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라든지 이런 제선 국가들은 발전량이 국민 그 수에 비해서, 가구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발전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오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정용 전기도 부족한데 그러니까요. 전기차로 됐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차량들, 그리고 그 나라의 생활 수준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경차, 소형차, 네. 뭐 이런 차들이 앞으로 한 2040년 이후에도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35년이라는 기준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 그렇죠. 기준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도에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물론 뭐 풀체인지가 계속 이루어지긴 하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세대 정도도 판매가 될 겁니다. 3세대면 한 20년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2040년 이후에도 판매가 된다고 보여지면 이런 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에게는 뭐 나름 괜찮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내연기관이 저무는 시점에서 이제 요게 출시가 됐고, 네. 사실 경차의 다양성이 그동안 아쉬웠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경영 SUV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 땅도 좁은데 시내 좁은데 경차 위주로 가자 하는 분위기가 되면 서로가 해피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다 큰 차 선호하고 네. 같은 값이면 왜 그걸 샀어 막 그렇죠. 그러고 그런 시대에서는 서로가 불만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일본처럼 아주 그냥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시내에서는 네.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뭐 그냥 있으면 차고지 증명서부터 네. 해가지고 뭐 검사비까지 도쿄라든지 오사카 같은데 복잡한 데서는 주차 증명서가 없으면 네.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하이 같은 데서도 번호판 하나 받으려면은 막 2천만 원, 네, 막 2,500, 3천. 싱가포르도 사실 이 등록세가 비싸니까 쏘놨다가 8천만 원 나오고 이러는 건데 이런 법적인 제재가 있으면 일본처럼 경차 시장이 전체 막 30몇 %를 차지할. 근데 사실 일본이 자동차 시장이 망해가는 것도 사실 경차 문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성이 경차 쪽으로는 다양한데 그 외쪽으로는 네. 오히려 역행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경차만 다양하지 않지 그 외에 중대 배기량차들은 지금 내연 자동차 끝자락에서 뭐 3.5cc 뭐 터보 이런 거 제네시스밖에 더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뭐 경차가 꼭 그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의 틀을 가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네. 스마트, 네. 모던, 인스피레이션. 네. 스마트가 1,485만 원. 그 다음에 모던이 1,590만 원.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이 1,870만 원. 1870. 네.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의 차이를 뒀네요. 1,385 중간 옵션이면 이제 1,590만 원이 된단 네네. 말이에요. 1,590만 원에 옵션 몇 개 넣으면 이제 1,800만 원 정도 가격이고, 인스피레이션으로 아예 그냥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서부터 비롯해서 다 집어넣겠다. 뭐 통풍 시트까지 뭐 다. 통풍 시트가 모던 트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옵션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안전사양까지 걸까. 기본적으로 에이다스 뭐 긴급 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레인 컨트롤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스피레이션 같이 작지만 옵션 가득. 이건 이제 인스피레이션 터보 모델인데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70만 원에 옵션이 다 붙이면 또 한 19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면 보네요. 2,060만 원. 2,060만 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사람 취향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제 아반떼 스포츠가 2,200만 원 샀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아니, 네. 근데 이게 편의상에 아무것도 없어. 네. 이게 모니터 뒷천이 하긴 그래요. 네. 그 제가 이 김대란님 마스를 탈 때마다 한 10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아요. 마치 야, 이게 신문물이네? 저기 뭐 신문물이네? 네, 뭐 추억 속에 잠기면서 참 이런 차가 있구나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웬만한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네, 있고. 있어요. 네. 차선 유지 기능도 있고. 네. 자, 클러스터가 되게 독특합니다. 네. 보면은 10.25인치의 풀 LCD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가운데만 그 방막 트랜시스터 방식으로 해서 LCD 모니터 들어가 있는 방식이고요. 양쪽은 이제 패턴화된, 이것도 디지털 계기판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변경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입력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패턴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이런 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그냥 바꾼 정도예요. 바늘 대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건데
요거 가운데 있는 클러스터는 디지털 일반 그 LCD 모니터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보니까? 저는 이런데 좀 무심해서 네.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조금 심플하네 하는 그 정도로 끝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넣었을까요? 그 비용 문제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겁니다. 자, 그 근데 다음에. 이게 선이 네. 이렇게 어두운 터널에서 보면 네. 구분 선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백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구별이 되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쪽 라인하고 이쪽 가외 쪽하고는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보면 이제 뭐 우레탄식으로 이렇게 탄성이 넣는 게 아니라 일반 네. 플라스틱. 이건 경차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굳이 경차에서 이런 걸 뭐 흠을 잡을 건 없을 것 아니죠. 같고, 가니시 쪽을 약간 이 천재질 비슷하게 해서 쿠션을 줬어요. 요거 좀 신경 썼어요. 그 다음에 하단의 수납함이나 이런 것들은 수납함이 너무 얇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폭이 좁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손잡이 이쪽도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래쪽도 이 물병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체의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대신 이 센터 여기 털 쪽에 보면 아래 수납함이 있어요. 수납함이 꽤 괜찮아요. 네. 네. 시트 쪽에다가 뭐 키도 넣을 수 있고, 네. 지갑도 넣을 수 있고, 네, 네. 컵 2개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요 안쪽을 이렇게 팔았어요. 이것도 네. 활용도가 좀 있죠. 지갑 같은 거 넣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손식품 넣기가 괜찮아요. USB 포트 2개 만들어 놨고요. 네. A 타입을 해놨네요. C가 아니라. 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네, 공간적으로 보면 이런 작은 네. 수납함 할 수 있도록 차는 해놨고요. 작은데 네. 오, 그런 SUV의 박스. 감성을 살려놓고 그로박스 꽤 넓네. 생각보다 깊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에어컨디셔너 패널 네. 보시면 이제 이게 가려져 있긴 한데 예, 괜찮습니다. 다 버튼 방식이에요. 터치 방식 아니라서 버튼 방식이라 조작감 괜찮고요. 그 에어컨디셔너 관련된 LCD 모니터 여기 있고요. 뭐 통풍, 그냥 바람 세기 조절하는 거나 온도 조절하는 거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트랙션 조절도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이거 스포츠 모드예요. 네. 빛은 바뀌어요. 네. 스포츠? 노멀?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트랙션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안 써봤어요. 스노우 모드 샌드. 스노우, 머드, 샌드. 이거 3개나 있네요. 네. 네. 변속기 레버는 좀 없어 보인다. 이거 좀 예쁘게 디자인 좀 하지. 맞죠? 앙증 맞아요? 싸 보이는데 그냥? 이건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캐스퍼에 맞게 통풍 시트. 네네. 예, 요것도 운전석만 있어. 그런가요? 너무 슬프다. 이쪽, 통풍은 운전석만 있구나. 통풍 운전석만 있어. 이게 여기는 없네요. 이게 통풍이 네. 사실 이게 비싸요. 그래서 경차니까 양쪽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운전석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비용을 좀. 그 대신 모던 트렁크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석만 해도 통풍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 운전자 다리가 시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양쪽 다 주면 좋은데 아쉽네요. 어쨌든 이 캐스퍼가 가격이 1,385만원부터 나오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산업 구조를 늘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철판을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한다. 압축 프레싱으로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철판이 작든 크든 가공비 차이는 크지 않단 말이죠. 네. 그리고 원래 원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차에 들어가는 철판이든 경차에 들어가는 철판이든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충돌 실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내려면 경차에도 좋은 강판을 써야 됩니다. 네. 좋은 강판을 쓰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아낄 수 있는 부분들, 뭐 멤버들이라든지 힘을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판 비율을 경차라 그래도 비율적으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뭐든지 충격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속도에서 또 강하게 견뎌야 되니까 약간 그 메가파스칼 등급 그 수치가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거 나름대로의 이 무게에서 잘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인장 강도, 항복 강도가 좋은 강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자재에서 오는 차이가 사실은 몇 배씩 나지 않아요. 나봤자 몇 %, 몇십 % 정도 수준인데 결과적으로 대형차로 같은 철판을 내서 만들었는데 대형차에 얘네 절반도 가격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 차를 타는 사람이나 대형차를 타는 사람이나 사람 생명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차라고 해서 막 사고 나면 다 죽어버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안전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나 내장재 사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몇백만 개 수준으로 주문이 들어간다, 생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격이 몇 배로 낮아져요. 심지어는 그 물량 차이에 따라서 10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그랜저라든지 뭐 이런 볼륨 모델들 보면 한 달에 막 나가는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뭐 10,000대 이상 좀 끌리고 글로벌로 따지면은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볼륨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부품이 더 크고 좋은 게 들어가도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런 캐스퍼 같은 차들은 사실 이런 차들이 국내에서 몇 대나 나가겠어요. 판매량을 좀 기대하기 힘들죠. 네. 한 달에 많이 판매돼야 한 몇천 대 수준. 10,000대 이상 가는 거는 꿈도 못 꿀 테고, 왜냐면 이제 이미 경차가 레이하고 몰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차들은 다 저렴하게 경제성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이런 차들은 좀 특별하게 좀 팝하면서 나를 구별시킬 수 있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경차. 개성을 원하시는 분들, 좀 비용이 들더라도. 네, 젊은 취향의 분들. 그럼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틈새 시장인데, 그렇죠. 이런 틈새 시장은 볼륨 모델의 물량이 안 나와요. 틈새라는 말 자체가 볼륨하고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수량이 많이 나오지를 않을 텐데,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내장재가 이 원자재 가격은 저렴하다 하더라도 가공이 돼서 나올 때까지 최종 비용, 이 최종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차든 중형차든 대형차든 예를 들어서 뭐 몇십 % 차이로 가격이 선정이 된다면 괜찮은데, 대형차들은 막 5,000~6,0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런 차들은 2,000만 원만 줘도 입이 막 떡떡 벌어지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차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만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남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경차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막 10만 대씩 나가서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뭐 1년에 100만 대 이상 나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1년 다 팔아보니까 뭐 한 2~3만 대 수준밖에 안 나가고,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다양한 부품들을 통해서 원가를 볼륨 모델처럼 낮출 수도 없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가격은 가격대로 못 받고, 옵션 하나 판매를 하더라도 50만 원 책정이 넘은 사람들이 100만 원 책정이 오면 미쳤어? 100만 원 넘어가는 옵션이면 다 손가락질해야 되고 니들이 드디어 돌았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천만 원짜리에 100만 원이면 2.5%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이 크지 않은데 1385에서 근데 100만 원이면 거의 10%씩이나 차이 거의 막 나네. 8% 뭐.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른 거죠. 야, 차값에 몇 프로가 옵션이야? 뭐 이래버리죠. 그렇다고 그 기능이 저렴한 차라서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는 건 아닐 거죠. 아니죠. 똑같은 네. 필요한 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슈퍼카 들어가는 플라스틱 하나가 막 몇백만 원씩 하는 이유가, 그게 몇백 개, 몇천 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몇 천 원 안 해요. 그런데 수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출 성형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설계 관련된 비용들이 다 n분의 1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n분의 1이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가격이 그 가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네가 만들어서 쓰던가, 만들어서 쓰면 거 어떻게 만들 거야. 그 돈을 울며겨자며 꾸려낸단 말이에요. 슈퍼카는 어차피 비쌀 거니까 돈이라도 내지. 이런 차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제조사들 경차 안 만들어줍니까? 경차를 안 만들어주는 제조사의 이유는 만들어서 판매해봤자 남지도 않고, 좀 남기려고 옵션 장사하면 욕이나 먹고, 네. 그리고 또 뭐 저렴하게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물량도 안 나오고, 네. 아니 이거 해봤자 득도 안 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걸 왜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캐스퍼는 왜 나왔느냐? 현대에서 경차의 수요, 이런 작은 SUV의 수요가 인도를 비롯한 제3국가에는 분명히 오래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대형차를 가지고, 중대형 세단이나 대배기량 SUV를 가지고 내연자동차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배기량, 소형차, 뭐 경차, 아니면은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연자동차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차종들, 여기에서 어디까지냐면은 셀토스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캐스퍼에서 셀토스까지. 베뉴. 네. 그러니까 베뉴하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이 캐스퍼는
아마 가장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이런 차종은 2050년까지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왜? 인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뭐 브라질, 뭐 칠레, 뭐 이런 국가들, 그리고 또 태국, 필리핀, 그 외에 좀 아직까지 발전이 좀 덜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자동차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차 관련해가지고 SUV와 관련해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게는 해외 판매를 놓고 보면 상당히 캐스퍼의 영역은 매력적일 수 있는 상품군을 형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캐스퍼가 얼마나 좀 호소력 있게 통할 것이냐, 이제 관건인데, 사실 이게 캐스퍼가 기획이 된 게 굉장히 오래전에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상품화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작년이었고, 타겟이 2년도 더 됐습니다. 이거 프로토 모델이 나온 게.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을 저는 2년 전에 봤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 현대가 그동안 컨셉트카나 프로토 모델을 보였을 때 양산 모델과 보면은 야 이게 그 차 맞아? 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기업의 보수적인 특성과 한마디로 말하면 꼰대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젊은 디자이너나 현업자들이 그 프로토타입으로 디자인을 하고 컨셉을 만들어놔요. 그럼 이제 그걸 경영진이 나와서 야 이거 안 돼, 이게 될 거라고 봐,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하다 보면 나중에 산으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면 야 이게 그거 맞아? 아니 이렇게 낼 거라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캐스퍼 이 차가 제가 2년 전에 봤던 그 프로토타입하고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심지어 휠도 디자인이 비슷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경영진이 실무자들의 결정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캐스퍼를 기획을 하면서 가격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어서 문화화, 컬처화하자. 자동차 문화를 이 경차 캐스퍼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니처럼 실내의 옵션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캐스퍼 전용 주변기기, 캐스퍼 전용 뭐 러기지 같은 거, 그다음에 캐스퍼 전용 뭐 실내 구성 뭐 이런 것들, 트림들 이런 것들을 야심차게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르다. 특히 경차 관련해서 경차 오너들의 주 목적이 경제성인데, 커스터마이징은 일단 소량 주문 판매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결정적인 반대 방향인 거죠. 이러다가 커스터마이징 잘못하면 3,000 넘어가는 경차가 나올 수 있는데 2,000만 넘어가도 손가락질 맞을 텐데 3,000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차라리 그거보다는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을 개발을 하고 또 연관을 질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캐스퍼의 장점, 또 개성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근데 현대의 결정도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커스터마이징보다는 뭐 판판 디자인,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뭐 굿즈 같은 거, 캐스퍼 전용 주변기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티셔츠, 또 뭐 모자, 뭐 이런 굿즈로 활용을 해서 젊은 친구들의 어떤 판판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방법. 그래서 1385에서 1870 그 사이로 책정이 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사도 만족 못하고 소비자도 만족 못하는 가격인 건 맞아요. 약간 어중간한 것 같아요. 서로 만족 못해. 그러니까 제조사는 좀 더 받아야 돼, 이게 수익이 나는데 더 받을 수는 없고, 소비자들은 좀 더 낮춰야지 저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가격이면 애매해. 그러니까 이 모델, 이 캐스퍼 같은 모델은 어떤 소비자들이 사야 되냐면 작고 귀여우면서 톡톡 튀는 개성을 원하는 맞아요. 딱 요 정도 사이즈 SUV를 원해서 꽂혀서 사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거예요. 작아야 시내 다닐 때 주차도 편하고 돌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런 니즈도 있고 나 개성 있는 차 원하고, 이러시는 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트를 다양하게 2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경차는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레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이 1열 시트가 또 이렇게 플랫하게 앞으로 누워지니까, 보통 우리가 차박할 때 1열 시트는 포기하고 2열하고 트렁크 공간, 혹은 3열을 이렇게 플랫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1열, 2열을 플랫을 해버리면 이게 어쨌든 차 길이가 3.6m 약간 안 되니까 캐빈은
플랫되는 공간은 비슷하게 들려. 폭반전 좋지. 그러니까 차박도 가능하고 또 이 조수석을 테이블처럼 눕힐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트 배치를 나름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 오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핵가족화되고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로 나 혼자 사는데 혼밥에 뭐 혼자 주행에 딱 그 컨셉에 맞는 거죠 지금. 차에서 혼밥하기 좋겠던데요. 그 시트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뭐 배기량 또 세금 부담 없고 또 경차니까 기본적으로 연비도 나쁘진 않죠. 경차가 연비가 아주 좋진 않아요 사실은. 생각만큼. 네. 생각만큼 아주 좋지는 않아. 하지만 또 시내에서 소설 다니면 저는 노멀 모델, MPI 모델보다는 터보 모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00마력 모닝에 썼던 그 엔진 그대로거든요. 네. 카파 1.0 터보 엔진. 이 엔진이 사실 마진이 꽤 돼요. 리터당 한 100, 한 2, 30마력까지도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뭐 100마력, 이게 원래 105마력이었는데 네. 좀 낮췄어요. 좀 더 내구성 더 길게 가져가겠다. 연비 효율 높이겠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변속기는 4단인데 네. 뭐 무겁지 않고 출력도 100마력 정도니까 뭐 4단 정도면 뭐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행에 대한 느낌은 나쁘진 않네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터보 모델은 좀 뒤에 멀티링크라도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 이게 뒤가 토션이니까 약간 이게 충격받을 때 노면에 네. 울퉁불퉁한 데를 지날 때 네. 아 토션 빔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네. 거죠. 그 다음에 경차치고는 하부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은 좀 괜찮아요. 네. 근데 측면 쪽으로는 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폭도 좀 작고 그 다음에 뭐 이 내장재라든지 뭐 소음재 이런 것들이 경차니까 좀 덜 쓰이기도 했겠거니와 네. 이들 뭐 차음 글래스라든지 이런 옵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측면이 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부는 나름 괜찮은데 측면이 좀 들어오니까 약간 그게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토션빔이라서 뭐 이렇게 굉장히 거슬리거나 튄다거나 도로에서는 그런 느낌 없고 다만 이제 과속 방지턱 넘을 때나 네. 언덕 지나갈 때나 울퉁불퉁한 그런 그 구간 그 스팟에서는 아 이게 말랑하면 그게 또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든든하게는 만들어 놨어요 단단하게는.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 변속기가 수동 모드가 있나요? 그냥 L기어만 있어요. 네. L기어만 있고 수동 모드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요런 네모들 디자인은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컷으로 해놔가지고 좀 괜찮아요.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버튼 구성도 경차에 이렇게 버튼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통풍 구도 보면 뭐 저렴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네. 이렇게 좀 나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직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 재생 직물인가? 뭐 좀 그런 느낌 드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조명 없어요. 거울은 크네. 얼굴이 다 들어와. 이런 거 좋아. 자, 그리고 썬루프는 뭐 이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실내등은 뭐 전구입니다. LED 아닙니다. 턴 시그널이 전구를 썼더라고요. 그러게요. 전구를 많이 썼네요. 안 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이 전구에서 이제 몇백 원 차이가 나거든. 이런 것도 아껴야 돼요, 경차는. 몇백 원 차이가 이렇게 모여지면 또 이게 몇천 원이 나고, 이 몇천 원이 또 몇만 대로 가면 또 차이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차 부분은 진짜 피를 말리는 이 가격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중형차나 준대형차처럼 뭐 기본 2천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높게 4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좋은 거 왜 안 쓰겠습니까? 쓰는데 1385에서 많이 받아야 1870이고 옵션 다 사줘야 2000 조금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보다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경차 같은 경우에 이제 기아에서도 위탁 생산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생산 라인이나 조립 라인에서의 비용 자체도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가 만약에 돈이 되고 잘 팔리고 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안 만들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왜 경차를 안 만드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환경에서 경차를 만들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돈이 안 되는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인데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한다는 이야기는 돈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경영진이든 설계진이든 뭐 상품기획자든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상품기획자도 해봤자 야 그거 너 책임질래? 돈 뭐 수익 이 얘기 들을까봐. 그 다음에 경영진도 야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서 회사 돈 매가지고 하면 얼마가 남는데,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캐스퍼가 현대로서는 이 내연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생명 연장 비법에서 얘가 가장 큰일 날 것 같아 앞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캐스퍼가 많이 수익을 내는 차가 아닌데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현대에서는 지금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제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연 자동차의 수명을 어느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지금의 체제에서 그렇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우스워도 회사 차원에서 볼 때는 앞으로 20년 후까지도 현대에 남아서 내연 자동차의 라인업, 베리에이션을 굳건하게 지킬 놈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무게감과 제조사에서 생각하는 무게감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도 굳건하게 나올 수 있는 차들이 바로 이런 차예요. 이게 이제 전기차가 사람들이, 근데 전기차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하면서,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전기차로 이동할 때, 그제서야 비싼 전기차를, 비싼 내연차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현대그룹에서 가장 먼저 단종되는 차가 무슨 차냐고. 제네시스예요. 가장 고급차,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부터 내연 자동차를 단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 넘어가는 새로운 프로덕트, 새로운 상품들은 가장 윗단 고급 소비자들이 벌써 관심을 갖고 넘어갈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견인을 해야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브랜드의 밸류에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무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차들인 거지. 그러니까 현대는 제네시스 EV를 통해서 차세대 시장을 공격적으로 리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과 동시에 내연 자동차의 끝자락은 베뉴와 캐스퍼로 지켜내겠다. 끝까지 최대한 이걸 통해서 생명 연장을 해서 내연 자동차의 레거시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얘한테 많이 남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남아도, 만약에 전기차로 못 넘어가고 이쪽으로 몰리는 수요가 좀 많아지고 인도에서 많이 팔리고 하면은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단서와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현대가 지금 캐스퍼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앞으로 캐스퍼는 20년 이상 장사를 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행보를 요즘 가만히 보면, 예전에 짧은 생각으로 차 저렴하게 만들어서 많이 남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수소차, 이런 경차, 진짜, 뭐랄까, 바둑에 뭐라 그러죠? 수싸움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수싸움을. 불 딱 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국내에서 이걸 어떻게 런칭을 할 것인가, 과연 이 캐스퍼 전략을 어떻게,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 위주로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혹하는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그 문화와 연결을 해서 젊은 층의 활동적인 액티비티한 이런 문화들을 연결해서 많은 공을 들이면서 장기적으로 볼지, 만약에 장기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앞으로 내연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주자로서의 캐스퍼를 제안한다 그러면, 현대는 판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정확하게 이런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현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현대의 미래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기차로 나가야 될 방향과 내연차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긴 제가 생각할 정도인데 뭐. 근데 그거 못하겠나. 엄청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뭐 난다기 따지는 분이 다 생각하는데 뭐 이게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캐스퍼를 보면서 발표나 이런 마케팅 구조,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새롭게 만들고 얘만의 키워드, 얘만의 구매 방식, 얘만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카피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어. 케이스 바이 캐스퍼. 이게 운율도 잘 맞지만 정말 얘한테 딱인 거예요. 액티비티한 세대, Z세대에게는 이만한 카피가 없는 거지. 지금은 너무 경차인데 가격 과하고 좀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를 이용을 못하지만 내연차를 통해서 편리한 이동수단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차들이 정말 고마운 차들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 딸이 아직 7살인데 20살 돼서 아빠 차 사주라면 캐스퍼 탈래? 캐스퍼 사줄까? 할 것 같아요. 또 SUV이고 뭐 좀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가격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고 옵션도 편리한 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딸 엉덩이 소중한데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 뭐 아빠들이 잘 사줄 것 같아. 아빠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캐스퍼 상당히 좀 독특하고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이런 SUV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가 나왔다라는 게 뭐 시기적으로도 적당한 시기라고 봐요. 어떤 분들이 이제 늦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연 자동차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차들이 오래 지속될 거고 이런 차들이 계속 상품성을 가지고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차가 현대자동차의 내연 자동차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고 신흥세계나 제3세계에서 이 차의 판매량이나 또 현대자동차의 점유율, 내연자동차 이런 어떤 그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상당히 관전 포인트로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추월 찬스 있으니까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1리터라서 터보 엔진이라는 이제 부미음은 좀 크네요. 생각보다 치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요? 뭐 답답한 거 전혀 없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시외에서 잠깐 주행할 때도 뭐 초월할 때도 이렇게 크게 답답한 느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시원시원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뭐 답답하거나 안 나가는데 왜 이러지 소리만 크고 왜 차는 움직이질 않지? 이런 느낌은 뭐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언덕길 꽤 경사가 있는데도 잘 치고 올라가요. 대신 이제 소음은 좀 크네요. 엔진룸으로 4,500rpm, 4,800rpm까지 쓰고 있어요.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희승차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짧은 순간에 차들 많은데 괜히 그냥 왔다 갔다 이쪽 저쪽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잠깐 저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노면 추종성도 나쁘지 않고요. 뭐 이렇게 주행 감성 관련해가지고 안정성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지금 환경에서 엿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차든 중형차든 뭐 스포츠카든 전기차든 이런 정도의 속도나 이런 일상도로에서 이런 코스라고 해도요, 어필 다운힐 들어가 있는 약간 와인딩이 섞여 있는 코스라고 해도 안정감 떨어져서 못하겠다라는 차는 지금 기술로는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차인데 뭐 뒤털려서 불안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실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걸 만들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서 다시 꺾어서 올라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코스를 경로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그 주행 핸들링을 한번 맛봐라. 하늘 한번 갔다 와봐라.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와인딩을 한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X6를 추월하면 X6가 좀 당황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차고가 좀 높은 데다가 뒤쪽이 토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여유가 좀 있어야죠. 그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변수에 대응을 할 수가. 그래서 언더를 만들어 놓으면 이 언더 안 만들어 놓으면은 잘못하다가 이제 뒤쪽
그 접지를 잃는 코너가 오면 차가 돌거든요. 할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는 좀 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위해서 형태, 이게 차폭도 좀 좁고 하니까 그 면에 있어서 언더를 약간 좀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폭이 네. 좁고 차체가 높은데 네. 쏠려서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은 전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아까 속도가 좀 높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언더가 나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그게 심하진 않아요. 네, 스키드음에 비하면 이게 코너가 부푸는 거는 약간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자체는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언더 쪽으로 이동시켜놨고 뒤쪽에 여유를 좀 열어놨구나. 그래서 슬립을 좀 하지 않도록 뒤가 돌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세팅을 해놨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네요. 네. 진짜 뒤에 X6 네. 집에 갔나 봐요. 안 보여요. 이제 기분 상했나 봐요. 딱 이제 보고 네. 어떻게 힘들하니까 진건 에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캐스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차를 받아서 차근차근히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프리뷰는 요 정도 선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캐스퍼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